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해당되죠. 2022년 대학 입학제도 개편이 확정됐습니다. 수능을 통한 정시 모집 확대가 핵심인데 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데도 논란은 좀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또 무엇이 쟁점인지 오늘 이 문제 진단합니다. 오늘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안선혜 교수님, 네네. 그 공론화위원회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교육부에서 확정 발표한 네네. 대학 입학제도 개선안, 개편안, 그 핵심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요약 좀 해주시죠. 교육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자료입니다. 이제 보도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대입제도 개편안이 있고 이런 자료인데 주요 내용은 정시 수능 전형을 30% 이상 확대를 권고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나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 이상 현재 적용하고 있는 대학은 예외로 한다. 자율로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제도 개편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수능 과목 구조 개편을 공통자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제 재구조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도 문이과자 구분을 폐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무려 한 800가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수능 체제는 약간 복잡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배 실장님, 이번 개편안이 나오면서 전교조의 반발이 특히 심하거든요. 교육부 장관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번 개각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가요? 예. 그 가장 크게 반발하는 그 요인은 어떤 것입니까? 예, 이번 개편된 2020년 대입제도 개편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올해였던 대로 계약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한 분노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 초기 교육경약 실패로도 규정하고요. 그 책임의 단초는 교육부가 제공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1년 동안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공론화위원회가 결과값을 도출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학교 현장은 교육 혁신을 위해서 분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30% 확대안의 제시는 또다시 학교 현장이 문제풀이식, 또 주입식 교육으로 되돌아갈까 참 걱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교육 후퇴? 이렇게까지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부연드리자면은 교육부가 교육계획에 기회를 줬는데, 즉 교육계획을 통해서 새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기존의 집까지 부숴버리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천원성 교수님 현재 좀 대학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두 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셨는데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우선 대학 입시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게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육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처럼 그 나라의 어떤 교육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또 내용이 일부 거의 바뀐 게 없지만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국가가 전략과 비전을 세워서 만들어야 될 것을 공론화 과정이라는 이름 하에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겼어요. 거의 그 뭐라고 하죠? 다 각계각층의 그 이익이 상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물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러나 결정 자체를 공론화위원회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돼 있고요. 그래서는 과정을 보는 거나 또 이걸 만들어내는 결과를 봐도 이건 최악의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교육은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들을 개편할 때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떤 미래로 갈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는 결정들이 돼야지 특정하게 이익이 상충되는 대학, 사교육, 공교육 이런 관점에서 너무 결정해버린 그런 우를 뿜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 발표된 그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뭐가 쟁점이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요. 우선은 쟁점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개편된 대학 입시 제도의 가장 큰 쟁점의 하나가 그 수능 비율을 확대할지 여기에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이걸 반대하는 쪽도 그렇고 이걸 찬성, 물론 양 교수님을 찬성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수능 비율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정교조 쪽에서도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금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자료를 좀 제시하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 입시 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정말 내용이나 구조나 그 틀에 있어서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 학부모 또 교육을 전달해 줘야 되는 저희 교사 입장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대의 역사가 가지런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학 수능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능, 내신, 대학별 고사 병행부터 94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2002년도에는 수능 비중이 축소가 되고 수시 모집의 확대의 폭이 진행되면서 그나마 수능에 그 힘을 좀 무력화시키고 가고 있는 이런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능 비율이 확대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수능 자체의 구조 내에서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입니다. 학생들은 1점을 얻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미친 경쟁에 돌입하고요. 학교는 그 학교 교육이 수능에 매몰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수, 학습, 배움,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둘째는 그 수능의 내용에 또 들어가 보면 객관식 선다형 시험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학교는 주입식, 암기, 문제풀이식이 진행되고 있는 날급수 형식을 또 강요하고 있고요. 셋째로 수능의 과목에 대한 또 비중이 또 큰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수로 다 몰리는 과목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영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교육비 통계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13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사교육비로 통계에 잡혔는데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가 약 5조 4천억 원, 수학에 대한 사교육비 5조 4천억 원 정도 거의 비등합니다. 이처럼 수능 준비를 위한 영수 과목으로 다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런 점들을 볼 때 수능 비율 확대는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 목표에 반하는 정책이며 대입제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잘못된 방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교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분은 수능에 대해서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저는 긍정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적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정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판단이, 국민의 다수 여론이 자기들의 판단과 다르다. 그럼 공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왜 민주정부입니까? 전문가들이 정치를 해야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지금 시장님이 세 가지 논거를 얘기했어요. 자, 수능이 상대평가라 경쟁이 심하다. 무한 경쟁이다. 1점 무한 경쟁이고 정상적 배우면 안 된다. 그런데요. 더 경쟁이 심한 것은 수능입니까? 내신입니까? 내신이 지금 상대평가예요. 자, 비율까지 나옵니다. 자, 소수점까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똑같은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내신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3년 내내 내신 성적 경쟁을 하게 되고 자, 교과만이 아니라 비교과도 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지금 소논문 이제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소논문까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이 내신에서 발생하고 사실 사교육비도 내신 사교육비가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아까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수능 비중이 수능 때문에 사교육비가 나왔다. 그런데요. 내신 비중 올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 올린 최근 몇 년 동안 본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10.9% 올랐고요. 2017년도에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8.4%가 올랐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하고 수시를 확대한 시점에 사교육비가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대폭 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능을 확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합니까? 수능을 줄인 때 사교육비가 더 증가했지 않습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당형 평가이겠습니다. 선당형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고력 측정에 선당형 평가 불가능하다. 지금 내신에서도 선당형 평가를 일부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A레벨 다 완전히 다 논술형인지 아니다. 거기도 선당형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능 전형의 확대를 요구하는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수능 문제가 선다행만이 아니라 논소수령 문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논소수령 문제로 간다면 사교육비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국영수가 비중이 과다하다. 그것은 수능 문제가 아니라요. 대학이 국영수에다가 과다한 비중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생부 전형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따라서 영수 비중이 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수시와 정시 모든 분야에서 영수 비중을 줄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비중과 맞춰서 탐구 비중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건 수능 자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 입시 자체가 우리 교육을 어떻게 개혁해 갈 것인가하고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요. 예. 수능 시험은 있는 문제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렇죠. 예, 정답을 고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없는 것을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아이들에게 부여하자고 그러고 2015년도 교육 개정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역량을 개발하자는 그런 목적하에서 사실 바꾸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없는 능력을 길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자면서 학교의 어떤 입시 제도나 수업의 패턴이 계속해서 수능을 강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네. 말씀 듣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입시가 수능을 강화하게 되면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은 수능에 맞추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정답 맞추기식 교육으로 가야 되고 또 문제풀이식으로 가야 되고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그건 제가 차치하고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수능의 성적과 그다음에 내신의 성적을 상대평가로 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도에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이미 일본의 센터 시험이라고 하는 대학 시험을 폐지하고 국가 공통 시험을 다시 만들면서 그 안에 국어든 수학이든 서술식 시험 문제가 그대로 들어오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에 개방하는 예를 들어서 토플이나 토익 같은 걸 그대로 대입시에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실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세계 선진국들이 교육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교육 과정의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하고도 맞지 않게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말씀 다 하셨죠. 네. 아까 자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자 필요하다. 그건 당연히 문제가 상대평가 문제가 심각한 내신의 문제가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내신 상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성취평가죠? 예, 맞습니다. 그걸 2025학년도로 완전히 유보시켜버렸어요. 그걸 한번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일본 얘기. 자, 일본 얘기 같은 경우에 논소수령 문제 도입한다는 건 맞습니다. 교육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전면적으로 논소수령 문제 도입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각 언론에서 정정보도를 다 했어요. 전면적 도입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도 선단양 아니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논소수령 문제가 있고요. 네. 저는 그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문제, 논소수령 문제 도입해도 괜찮다. 아주 점진적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쟁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제가 지금 네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토익 토플을 도입하자. 네. 세상에 아니, 영어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그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않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입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도입하자는 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다가요. 네. 사교육비 폭등 우려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호퇴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은 언급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네네. 저의 그 교육자적 관점에서 보면 수능의 수명이 다 됐다고 생각을 예. 해요. 수능의 수명이 다 됐고 이제는 수능 시험을 넘어서 굳이 수능을 해야 된다면 꼭 유지를 해야 된다면 지금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형태로 가면서 내신도 마찬가지죠. 절대평가 형태로 바꿔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고력, 창의력, 의사결정 능력 이런 다양한 능력을 키우는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뭐 로봇이 일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대응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제도 자체는 거꾸로 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핵심 역량 문제 나왔는데 아니, 아니 이렇게 매우 중요한 말씀- 쟁점입니다. 이게 2대 1입니다. 네. 그걸 고려하셔야죠. 이게 뭐 제가 그거를 2대1로 자, 해야 미래 될 핵심 역량 나온 다음에 제가 논박한 이유에는 어떤 학자도 거기를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좀 비춰주십시오. 이것이 대학생 핵심 역량 평가의 결과입니다. 1년에 수만 명이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이 얼마씩은 신뢰한다고 있는가 대학생들. 근데 자 수시와 그다음에 정시 학생들이 비교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 각각의 여기 보시면 핵심 역량이 자기관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자원정보기술 활용 역량,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 창의력을 포함한 종합적 사고력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자, 가장 막대 그래프가 가장 높은 게 이게 정시 출신 학생들입니다. 무려 5점 이상이 학종 출신보다 정시 출신 학생들이 핵심 역량, 고급 사고력, 심지어 창의력을 포함한 종합적 사고력이 모두 높습니다. 이미 이 자료가 나와서 이미 이것은 KCSA, 대학생 신년 평가에서 공인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수능을 약화시키자 주장하는 학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핵심 역량을 위해서 학종이 필요하다. 저 앞에서는 절대 그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건 검증된 사실이다. 그래서 사고력을 위해서, 핵심 역량을 위해서라도 수능이 그런 핵심 역량 증진에 오히려 도움이 될 평가체이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선단위가 아니라 논술 수능 도입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좀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질서 있는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네. 좀 너무나 네. 이렇게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수능을 통한 정시 모집 확대. 네. 요게 지금 옳은 방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네. 있는데 그 논의 초점이 좀 너무 넓어져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수시 모집 한 10여 년 전부터 해서 꾸준히 늘려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번 개편안에는 오히려 수시 모집을 좀 줄이자. 네. 그리고 정시를 좀 늘려보자.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그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네. 국민의당 배신이었다 결과적으로. 지금 네. 수준밖에 유지되지 않았으면서 네, 개편인 네.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네, 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수시가 정답이다. 수시만이 입시에 정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수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수시가 잘 진행되려면 학교 간의 편차가 좀 줄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현실에서 학교 간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수시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학생부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윤리성의 문제도 있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사실 동시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약간의 온종주의 같은 게 있어요. 기왕이면 내 제자니까 좋은 방향에서 서술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좀 보완하는 가운데 이제 수시는 가야 그러니까 되겠죠.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김 실장님께서 예, 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결국 학생부 이게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반작용 내지는 그 제도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가 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 판단하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이 토론자 교수님께 말씀 내용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도표를 보면 최근 5년 동안의 대입 전형 비중 추이 변화를 저 표로 잠깐 준비했습니다. 5년 물론 10년 내 거를 폭을 봐도 변화의 동향성은 같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38.8%였는데 5년 후에는 41.5%. 지금 갈수록 소폭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은 31.6%였는데 19년도에 20.7%로 지금 이렇게 점점 낮춰가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론화 결정과 교육부의 결정은 제가 모두 발언했던 것처럼 개학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한 대로 그러면은 학생부 전형의 중심이 되어 있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교수님께서 학교 대인 성적도 지금 상대평가를 평가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 하고 있는 상대평가를 지적한다는 건 어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대학 전형 비율을 비교했을 때 수능 위주가 좀 축소되고 있는 경향성은 맞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인 학생부 중심 전형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아까 표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부 중심 전형은 두 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것이 신뢰감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전교조 입장에서는 학생부 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가고 그 보완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보완이 되면 이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 평가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한 혁신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만이 바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교수님, 지금 우리가 수시 모집 그리고 예. 수능 확대 이 방안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지금
많이 있으신 거고 네네. 이쪽은 나름대로 뭐 반대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학교 교육을 완전 입시 지옥으로 만든다 해서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지금 서로 말씀하시는 게 절대평가 문제거든요. 네네. 그럼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이게 그 만능이 될 수 있느냐. 물론 부분이겠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변별력이 있겠느냐 또 이런 문제도 제기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죠. 선발제도라는 것 자체가 시험 아니냐. 선발이기 때문에 그런 변별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지적도 하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수능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거의 한 달간 공론화 과정에 논쟁을 했어요. 그 시민참여단이 최종적으로 2박 3일 수교를 하면서 나온 설문지 중에 하나가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의제에서 결정에서는 상대평가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52.5%가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를, 수능 절대평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과목 절대평가로 가자는 안이, 이렇게 유도성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6.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와 일반 국민의 의사, 그 다음에 수교를 거쳐서 시민참여단의 결론도 달라요. 무수부지 논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평가 외에 어떤 문제가 있냐. 쉽게 말하면 지금 절대평가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죠. 그러면 수능 과목이 실제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이 뭐 한국사는 이제 거의 변별력이 없으니까 국영수에다가 탐구 두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제2국어 한문은 이제 보는 학생이 일부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5개 과목이죠. 그러면 5개 과목에 9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9개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곱하면 45개, 총 45개 등급밖에 안 나와요. 1등급도 45등급밖에 없어요. 그러면 60만에서 수험생이 대폭 준다 하더라도 수시로 간다 하더라도 40만 명 이상이 볼 텐데 그러면 1등급에 10,000명이 존재합니다. 그럼 서울 주요 대학은 전형이 안 돼요. 그러면 뭘 도입하냐? 심층자 면접. 논술에 가까운 심층 면접을 도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이 학교에 대비가 됩니까? 안 되죠. 사교육이 폭발하죠. 또 게다가 그것은 완벽하게 학생이 아니라 교수들이 선발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교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불공정 문제, 그다음에 불투명성 문제, 이 문제가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만약에 면접으로 하지 않고 내신을 일부 도입하는 경우는 지금도 입시 지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능 때문에 입시 지옥이 아니라요. 3년 내내 내신 때문에 입시 지옥이 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우리 역대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면서 고등학생들 이렇게 불쌍한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수능 절대평가는 사실 수능 무력화하고 게다가 학종을 또 전면화해서 아까 같은 학종의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와 대학 입시체제 개편 그리고 교육 핵심 방향에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제목도 정말 저는 가슴 아픕니다. 대학 입시체제도 개편하니까 그에 따라 고교교육 핵심 방향을 낸다는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도대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대학 체제 개편이 되니 학교 교육은 따라와라고 하는 이러한 문건을 보고 저는 충격을 갈 수 없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통계 오류 중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절대평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53.7%입니다. 그래서 제2국어를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통계에서 오류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과목 절대평가가 26.7%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입시 개편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입시 개편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선발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은 어떤 인재를 키울 거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키워야 될 인재상이 바람직스러운 인재상을 생각하면서 입시 개편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능이든 절대평가이든 상대평가 그런 방식에 대한 지대한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평가가 공정하냐 어떤 평가가 객관적이냐 자꾸 여기 논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인재를 길러내고 만들어낼까요? 대학이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자기들 그거 하지 않고 일렬로 국가에 맡겨서 줄 세운 데서 자기들은 진짜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패겠다는 거예요.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뽑는 어떤 선발에 관한 것들은 대학에다 좀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학교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냥 과도한 입시만이 아니라 그래서 자살을 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는 좀 즐겁고 자기의 꿈을 만들어가고 이런 식의 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국가의 어떤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수능을 확대하고 수시 모집 비율을 확대하게 되면 지금 현 정부의 그 교육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좀 폐지하고 그래서 네.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거 이런 기조가 아니었나 싶은데 결국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로는 물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예. 자사고 특목고가 가장 이로운 것은요. 자, 가장 불리한 건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가장 이로운 것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수능으로도 갈 수 있다. 자, 통계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수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기의 노력과 능력과 그 결과에 나타난 학업 성취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부모가 그 점수를 올려줄 수 없어요. 물론 지원은 가능하지요. 근데 학종은 더더군다나 직접 자료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으로 합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자, 학종으로 합격하는 것은 부모의 특혜가 반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그래서 실태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주요 대학 8개 대학 이거 좀 비춰주십시오. 이거 제가 한국장학재단에 대학생 소득분이 국가장학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소득분이 결과를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의 주요 8개 대학의 최상류층, 국가장학금을 안 받는 최상류층으로 수용되는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구분이 10분 이내로 판정되고 아예 신청하지도 않은 고소득자 이걸 합한 비율이 전체가 72.5%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주요 대학을 이렇게 많은 상류층이 장악한 예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학종에서도 뭐가 문제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학종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학종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학종은 키워도 좋다. 근데 상류층에 유리한 부모가 만들어주는 이런 일반 학종, 특혜가 주는 일반 학종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정규도 성명서가 나왔던데 뭐가 중요하냐? 같은 수시 비중 내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약자를 위한 전형으로 이렇게 좁혀주고 그다음에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확대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통계를 보시면 서울의 주요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을 거의 5% 내외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안 하는 대학도 있고.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가장 좋은 게 뭐냐? 지역균형을 도모하는 겁니다. 모든 학교 대신 똑같이 취급하니까. 그다음에 일반고 살리기, 그다음에 자사고 약화, 특목고 약화의 핵심적 정책이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번 제도 개편에서 지향할 수 있는 가치를 전부 다 놓친 겁니다. 이 정부의 핵심적 가치가 뭡니까? 공정성. 근데 이 두 분들은 공정성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정부의 가치가 지향하는 가치와 맞지 않고요. 일반 학부모 국민들이 지향하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 지향과도 맞지 않는 겁니다. 공정성 지향해야죠. 불평등 개선해야죠. 그다음 지역균형 해야죠. 근데 어떤 것도 이 정부의 대입제 가지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예, 공정성을 비판하는 건 절대 그렇죠. 아니고요. 공정성보다 그렇지 않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공정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적이 낮은 그런 아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럼 다행입니다. 네네. 아니 실제로 그래서 저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나 비전이나 전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교육에서 우리가 어떤 인재를 키워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점도 동의합니다. 예, 그 점에서 제가 비판하는 거죠. 지금 김 실장님 그러면 방금 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칫 이 수능 이번에 바뀐 결과가 지역별로 어떤 차별화, 지역별 차등 그런 것도 우려될 수도 있겠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토론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의 학종의 지역 균형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공정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능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능은 형식적 공정성만을 부각하다 보니 동일한 문제로 학생들을 줄 세워서 이게 공정하니까 됐지 않냐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것 때문에 정작 학교 교육적 측면이 다 가치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이 정교조나 저하고 그러니까 아마 거의 방향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정교조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서울의 주요 대학에 확대돼야 한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그 정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저는 아까 공정성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시지만 저는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고 일반 국민이 가장 중시하는 게 공정성이다. 지금 정부의 기본적 가치도 대통령도 공정성을 얘기하고 경제도 공정경제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역균형 문제예요. 자, 노력과 능력과 학업 성취에 따라서 이게 선발을 배정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역 불균형 문제가 어떻게 해도 나타나요. 그다음 계층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요. 자, 아까 말한 75.5%가 상주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계층 불균형을 위해서는 학종을 약자로 인한 학종을 해야 한다. 상류층에게 도움되는 일반 학종은 대폭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역 균형을 위해서 지역의 일반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는 서울의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리는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예. 자, 정교조도 거기에 초점을 둬서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반영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예. 공정성이라는 기본 가치와 예. 거기에 더불어서 지역 균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층 균형을 위한 공평성이 함께 실현될 수 있어요. 그래야 정의로운 대입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 알겠습니다. 미치는 그 영향. 말씀에 답변만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들 이제 보도자료를 아마 꼼꼼히 다 보시고 그렇습니다. 최종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 있는 맥락에는 정확하게 팩트가 들어있습니다. 정교조가 입장의 큰 마지막은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고 중심축으로 가야 되고 그 보완점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 이 보도문 자료도 있고 저희들이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시간 지금 다 돼갑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실장님. 예.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더 이상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죄지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학 제도 개편에 따라 초등등 교육의 정상화가 흔들리는 일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저희 정교조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찾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교수님.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딱 드러날 겁니다. 아까 좋은교사운동 통계 자료 말씀드렸지만 그건 수능 절차평가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단체 자료입니다. 자, 교수님과 교사. 이 교수와 교사에게 가장 그 권한과 권력을 몰아주는 게 현재 수시 학생부 전형 체제입니다. 일반 학부모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70% 이상이 정시 수능 전형의 50% 이상 절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현재 정부의 입장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현재의 수시의 파탄, 부작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정부보다 더 중요한 게 법입니다. 자, 국회에서 법을 정하죠. 그래서 입법기관입니다. 이제 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대입제도의 골격을 정하는 것으로 넘겨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국민 다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서 입법을 거쳐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거쳐서 수능 전형의 비율이라든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격과 그 비율, 정도, 그다음 미래교육의 방향이 돼서 책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저는 정시 수능 전형 확대와 수능의 개선, 그다음에 학생부 전형의 일부 개선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현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3년 동안의 입시 지옥, 이 경쟁 지옥, 이것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미래 힘력량 지닌 인재를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호성 교수님. 네. 미래의 문맹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입니다. 입시제도가 단순하게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시제도 개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서 고려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경제나 산업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교육 개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구한말에 우리가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은 우리가 변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늦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사적인 공간, 나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토론 모처럼 뜨거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는데 너무 자주 바뀌는 우리 대학 입시 정책은 그 의미를 무색해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이해관계자이고 누구나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교육. 그만큼 복잡하고 민감하다 해도 최적의 방안을 찾기가 이렇게도 험난한 걸까요?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